요즘 범죄를 보면 대낮에 쇼핑몰 이런 데서 막 그런 일 생기니까 네. 등산로 남들 다 다니는 네.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데서 그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니까 네. 대범한 사람들도 네. 겁이 나요. 네. 다들 좀 두렵다. 왜 그런 거 심리적으로 그게 파악이 돼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그런 패널들이 와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깊은 심리를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람에게는 융에 따르자면 사람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좀 사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 제가 아동들을 많이 만나는 또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아동들도요, 그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다른 셈에 대한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교묘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했던 굉장히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이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했었던, 자행했었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어린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간은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 사악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사람 중에는 그 그림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그림자적인 요소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 안에다가 지금 무슨 통 안에다가 기름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 그냥 뭐 기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불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통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불을 안 만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거기다가 뭐 잠깐이라도 문을 열고 거기다가 성냥개비라도 집어넣으면 팍 터질 수 있고 막 난리가 나고 뭐 거기 안에서 화약이 있으면 난리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림자적인 요소가 많이 차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요소가 사회의 어떤 분위기상으로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됐다든지 내가 피해를 입게 됐다든지 내가 뭔가 굉장히 좌절됐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되게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좌절될 때 그것이 마치 추리거처럼 성냥불 딱 붙여가지고 다 던진 겁니다. 그게 팡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뭐 내가 그렇게 했다. 왜 그 시간에 거기를 왜 다니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많이 화가 났고 너는 그냥 거기 앞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그냥 그 사람에게 덮쳐 있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림자를 탐구해서 그림자를 잘 통합하고 그림자를 수용하고 그림자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내 그림자를 무조건 파보지 라고 해서 막 들어갔다가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그림자적인 요소에 내가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칼 융이 되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칼 융이 이제 요즘에 뭐 MBTI 이런 얘기해서 뭐 무조건 그림자를 파고 들어가서 한다. 그걸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더라. 조금 심리학 배우신 분들이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무슨 그림자적인 요소를 다 파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너무 파헤치는 것이 무조건 건강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통 또 피해자 탓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건 또 무슨 심리예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뭐 일이 좀 잘 풀리고 뭐 잘 되고 했었으면 사회에서 그냥 기능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자신한테 어떤 그림자 요소가 발현됐을 때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혀놓고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막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사회에서 뉴스를 보고 그랬을 때는 저게 뉴스 이거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세상이 참 무섭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정도의 문제지. 내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왕따를 겪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나한테 얘기해요. 야, 너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너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 넌 너만 생각하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야, 그러니까 좀 씻고 다녀. 아니, 그렇게 안 씻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누가 널 좋아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근데요,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탓을 하거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냥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피해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학생이 도대체 왜 왕따를 당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제가 냄새 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꾸 냄새 난다고. 냄새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원래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냄새 난다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 특히 예민한 학창시절 때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요, 냄새가 안 났어요. 실제로도. 그 내가 냄새가 안 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냄새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계속 저한테 냄새 나는지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해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해 학생이 아니 그럼 냄새가 나는 거를 뭐 냄새 난다고 그러지. 아니 그럼 냄새 나는 걸 냄새 난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시간 씻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그렇죠. 아니 좀 세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그렇게 냄새 나는데 내가 냄새 난다고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처음엔 그것도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 다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거 학폭위원회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경찰도 아니고 제가 상담심리사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나 지금 면접한 걸 저기다가 원래 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지금 취조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는 순간 심지어 어느 정도 라포를 갖게 돼서 어느 정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요. 그 가해 학생 있죠? 주동자. 원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가해 학생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실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이렇게 호구예요. 왕따를 시킨 이유가 왕따를 그냥 시켜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포식자들 있잖아요. 엄청난 포식자들이 막 사자가 막 하이에나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어쩌다 있는 일들이고 대부분 사자가 싸우는 존재는 뭐 진짜 뭐 영역 다툼 같은 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냥이잖아요. 근데 그 사냥은 거의 센 존재한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재를 잡아도 가장 연약한 가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소를 뭐 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새끼, 상처 입은 거. 그래서 막 뒤에서 사자가 왜 보면 막 정면으로 달려들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올라타가지고 깔짝깔짝 대는 것 같잖아요. 뭐 여기 허리 같은 데 물고 막 그런 척추 같은 데 막 물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금씩 피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 같은 데 이렇게 허벅지 같은 데 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넘어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를 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 자체에 대해서 틈이 많다. 내가 어떤 뭔가 괴롭힘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괴롭혀도 별로 자기한테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 끝나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다면 제가 거리 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약점이 있고요. 사람이 진짜 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왜 학교에서 짱이라고 해도 막 진짜 뭐 엄청난 무슨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싸우면은 짱끼리 싸우는데 막 개싸움인 경우가 많잖아요. 얼굴 안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라가 생기면 네. 오히려 더 그 덫에 빠져서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힘싸움을 벌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나한테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취했다면 그거를 넘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자꾸 물고 있다. 그럴 때는 고개를 돌려가지고 눈을 딱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그걸 따져서 막 얘기해보고 막 그럴 바에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어느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따로 보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조금 긴장되죠. 자기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 공간에 가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펴고 이 공간이라는 건 내 액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액션이 없는데 내가 손까지 쳤다는 건 내 액션이 크다는 거잖아요. 나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지금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나는 서 있으면 내가 좀 상대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자고 해서 어느 길을 가면 내가 지금 주도한 카페를 이 사람이 간 거니까 내 주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약간 수세죠. 그런 토대 안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거 그만하세요. 선 넘으셨어요.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이런 표현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만만치 않구나. 기세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칼을 들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 교폭인데 막 칼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심지어 그러면서 막 눈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더 시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세가 저는 7, 80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피해자를 입히려고 하는 가해자가 있다면 내가 피해자의 제스처가 아니야. 난 피해자가 아니거든. 나 지금 피식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민함이 아니라 단단함.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뭐 다른 사람을 뭔가 손절하고 그런 토대가 있다기보다는 제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입어서 온 피해자들도 있지만 정말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도 제 내담자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제가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수용과 토대 안에서 공감의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을 조금 변화해 보는데 입장을 두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르시스트를 손절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르시스트와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걸 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담 심리사들도 굉장히 각오를 많이 하고 내가 그걸 보는 건 손절하기 위해서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담기 위해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렌즈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이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지는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반짝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증상 줄이는 거라기보다는 성격에 대한 측면은 아예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담 심리사들이 되게 극한 직업이에요. 그 왜 번아웃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원래 누가 주장한 거냐면은 프로이덴버그라고요. 1974년에 뉴욕의 정신분석가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번아웃을 보면서 얘기를 한 거냐면 상담사들의 소진을 보면서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담사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 관리, 자기 돌봄 이런 걸 되게 잘해야 되는 직업군이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너무 막 번아웃 되게 간다. 근데 이게 완전 감정 노동이라 자칫했다가는 내가 좋은 걸 주는데 나쁜 게 오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좋은 걸 주면 좋은 게 오고 이런 게 사람의 상부상조인데 내가 좋은 걸 주는데 나쁜 게 오잖아요. 어느 순간 내 정신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서 어떤 상담사들 중에서는 정신적 위기를 겪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담사도 상담 받나요? 많이 받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상담심리사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예요. 오히려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상담심리사들은 멘탈이 매우 강해야 됩니다. 이 강하다라는 게 막 손절하는 법,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런 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막 칼로 찌르고 있는데도 언어로 뭔가 행동으로 엄청나게 막 속사포처럼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그릇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담사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